그러면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종사이버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진로 특강, 3D 애니메이션과 헤어 취업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특강 강사님은 권하늘 감독님이시고요. 우리 학과에서 3D 애니메이션 실전 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수업 들은 학우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네, 3D 애니메이션 수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업이었죠. 네,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해주실 거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덧붙이면요.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설계 전공을 하셨고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 애니메이션 앤 VFX 전공 석사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스캔라인 VFX 라이팅 리드, 그 다음에 더밀 서울 CG 리드 등 다수 그 글로벌 기업에서 재직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수의 영화들 있죠. CG 많이 들어가는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프리가이, 더 플래시 같은 이런 영화들의 룩뎁 작업에 참여하셨고 예, 그리고 다수의 광고에도 CG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다수의 광고 작업과 브랜드 필름 제작에 참여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 감독님이시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특강 잘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또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 공유 풀게요. 그 감독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D 애니메이션 수업을 맡고 있는 권하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3D 애니메이션과 해외 취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방금 소개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그, 뭐 어디서 공부한 거는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스캔라인 다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이라인 스튜디오의 CG 슈퍼바이저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에 이제 더밀 서울에서 CG 리드로 있었고 그 전에 스캔라인 VFX일 때 이제 라이팅 리드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데모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 소리가 뮤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신 데모릴이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아이라인의 CG 슈퍼바이저로 이직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회사에서 저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된 거고요. 어, 오늘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건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그 강의 개요와 목표 말씀드릴 거고, 3D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간단하게 하셔야지, 어, 저희가 이제 취업 전략이나 뭐 해외 취업도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3D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그 다음에 VFX 커머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차이점과 장단점 빠르게 한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해외 취업 경험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의 그런 경험과 실전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런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3D 애니메이션 산업의 미래와 그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업을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요. 지금 뭐 줄줄줄 써놓긴 했는데 일단 읽어보시면 그 3D 애니메이션 산업의 구조와 주요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VFX 커머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외 취업 시장의 현황과 주요 국가별 특징, 그다음에 해외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이력서 면접 등 실전 준비 전략, 그다음에 3D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 요약하면 3D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해해서 해외 취업에 필요한 실전 전략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3D 애니메이션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3차원 공간에서 캐릭터와 배경, 오브젝트의 움직임과 생명을 부여하는 시각 예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많은 그 작품들이 있죠. 그 장편 같은 경우에는 뭐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유명한 작품들 있을 거고 또 단편이나 시리즈물들도 국내에서도 뭐 하다못해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3D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보시면 실제와 유사한 입체감과 사실적 표현, 요거는 이제 2D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비교적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 영화나 게임, 광고, 또 VR, AR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이 또 중요한 점 하나는 팀 기반의 협업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요. 그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획과 컨셉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모델링, 이제 3D 오브젝트들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깅, 그 오브젝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뼈대와 관절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팅, 그래서 움직임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움직임이 부여된 것을 우리가 3D 공간에서 디지털 3차원 공간에서 만들지만 보게 되는 거는 2D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2D 화면으로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라이팅과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과 최종 영상화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합성 작업 그리고 후반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뭐 시네마틱한 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작품에 따라서 원하는 아트 디렉션에 따라서 뭐 색감이나 여러 가지들을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네,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가 되셨겠죠? 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 이제 3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3D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특강을 들으러 오셨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양한 파이프라인, 다양한 단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이미 들으신 분들은 어, 수업 한 시간을 통째로 거의 90분에 걸쳐서 80분, 90분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지금은 간단히 5분 정도 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의 제작 이 개요를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저희가 이 3D 프로덕션을 설명할 때 매우 유효하게 항상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미지인데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나 뭐 일반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고요.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스토리화하고 뭐 시나리오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스토리보드화 하겠죠. 이제 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애니메틱을 만듭니다. 3D 애니메이션 쪽에서 좀 중요한 게 이 애니메틱이에요. 스토리보드에서 그대로 이제 채색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웹툰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3D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요거를 애니메틱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그 장면의 어떤 초수라든지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뭐, 한 시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그 한 시간의 시간을, 이 애니메틱을 한 시간짜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단, 그, 이미지는, 여기서는 아직 3D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그린 그림들로 그 시간에 맞춘 애니메틱을 먼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틱과 동시에 이제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각각의 이 단계들이 하나의 디파트먼트인데요. 3D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작업자가 요 한 개의 부서에서 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시작해서 R&D를 거치는데 요거는 뭐 좀 건너뛸게요.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의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채색하는 텍스처링을 거치고 여기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뭐 뼈대와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관절을 만들어주는 리깅과 셋업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불을 붙이고 물을 끼얹고 뭐 연기가 피어오르고 뭐 등등의 그런 VFX 요 작업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조명을 치고 라이팅을 만들어서 2D 이미지로 뽑아내는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션 과정, 뭐, 길다면 긴데, 이 과정을 거쳐서 실제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렌더링 된 것을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가져가서 후반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반 작업에서는 이 합성, 그 보통 배경과 뭐 캐릭터와 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렌더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2D VFX, 모션 그래픽 이런 그 특수 효과들이겠죠. 그 위에 얹어지는 특수 효과들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컬러 커렉션을 거쳐서 색감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상영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3D 프로덕션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되게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3D 제작 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로 사용되는 툴들이
마야, 맥스, 후디니, 지브러시, 뭐 블렌더, 서브스턴스 페인터, 마리 뭐 이런 그 실제로 3차원 공간 상에서 디지털 3차원 공간 안에서 뭐 모델도 제작을 하고 색감도 입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 제작 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신 이 모든 단계에서 피드백 루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피드백과 수정이 반복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스토리화 해봤더니 뭐 몇 컷이 안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아이디어로 돌아가서 이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모든 단계에 다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으로 일단 넘어가고 나면 다시 프리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덕션 안에서는 레이아웃 단계에서 모델링, 그다음에 텍스처링 단계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텍스처링 된 걸 보고 모델링을 좀 더 수정해야겠습니다. 아니면 모델링 된 거를 배치하고 보니 레이아웃을 좀 수정해야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피드백 루프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파이프라인이 산업별로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과 영화, 광고 등 분야에 따라서 뭐 순서가 달라지거나 뭐 R&D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프리프로덕션으로 빠진다거나 뭐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웹툰의 경우에는 스토리와 스토리보드에서 바로 웹툰하고 채색 작업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도 할 거고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파트를 한 사람씩만 해도 뭐 한 20명 정도는 같이 작업을 해야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모든 단계는 여러 전문가의 협업으로 완성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로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주요 직무와 필요 역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직무상으로 보자면 아트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션 팀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디렉팅 하는 감독 작업이죠. 감독하는 직무들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아트팀과 프로덕션으로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트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뭐 레이아웃부터 모델링, 텍스처링 등등의 각 파트에 맞는 전문 지식과 툴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툴 활용 능력은 설명드렸던 3D 툴들, 뭐 마야, 맥스,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 뭐 등등의 그 컨셉 아트 모델, 룩뎁, 애니메이션, FX, 라이팅, 합성 이런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툴 활용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에 맞게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작품의 내외부를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아트 팀과 이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제작사 혹은 투자자 등 이런 여러 그 파티라고 해야 될까? 여러 입장에서 그것들을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 능력과 이해력, 그다음에 매니징 툴들, 뭐 퍼포스라든지 샷그리드, 슬랙, 뭐 구글 스윗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션은 보면 이제 코디네이터나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듀서, 뭐 그 익제큐티브 프로듀서 이렇게 어, 정도로 아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3D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해야겠다 하면은 보통 아트 팀을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프로덕션 쪽에서도 사실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주요 직무와 필요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런 준비가 된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할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 파트로 다시 나눠서 각 회사, 각 분야의 회사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VFX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VFX는 비주얼 이펙트의 약자죠.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는 영화, 드라마, 실사 기반의 특수 효과 작업입니다. 어, 아마 저희 본교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3D 애니메이션의 역사라든지 애니메이션의 그 역사 수업 같은 곳에서 다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3D 애니메이션 혹은 CG라고 하는 그 작업이 처음 시작된 회사가 이 ILM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ILM이라는 회사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지금도 제일 크고 유명한 비주얼 이펙트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큰 굵직굵직한 영화들 작업을 여기 ILM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좀 유명한 VFX 스튜디오들이 ILM, 뭐 웨타는 아시다시피 그 피터 잭슨이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 회사였는데 향후에는 뭐 킹콩이나 여러 가지 영화들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MPC 여기는 해리포터 때문에 만들어졌던 투자를 크게 받았던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까지 아직 영화 쪽에서 큰 회사로 VFX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넥, 뭐 이미지 엔진, 그다음에 아이라인 제가 재직 중인 아이라인과 또 뭐 하나 정도 더 꼽자면 프레임 스토어라는 런던 그 영국계 회사 뭐 등등 해서 이제 VFX 회사들이 있고요. VFX 스튜디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컷 수가 보통 뭐 영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은 CG가 들어가는 컷만 1000컷, 1500컷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샷을 쳐내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거대한 렌더팜. 보통 렌더팜이 혹시나 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렌더를 하기 위한 그 CPU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로 뭉쳐놓은 그런 개념인데요. 보통 뭐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는 렌더팜이 뭐 100노드, 200노드 정도, 뭐 많으면 한 400개, 50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위에서 지금 설명드린 뭐 ILM 웨타 뭐 이런 데는 몇 천 단위로 렌더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 회사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렌더 노드가 12,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거를 이제 한 쇼에서 다 쓰진 않지만 여러 가지 쇼에서 이제 분배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식으로 거대한 렌더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이 회사들은 다 여러 해외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는 뭐 영국에 있지만 지사가 뭐 미국에도 있고 아니면 호주에 있고 뭐 아이라인처럼 본사는 캐나다에 있지만 한국 지사도 있고 뭐 영국 지사도 있고 미국 지사도 있고 등등. 그래서 보통 여러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리 지구촌 전체에서 24시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일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 구축을 해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VFX 스튜디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스튜디오들도 일단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요. 덱스터 디지털 아이디어, 뭐 포스, 모펙 스튜디오, 뭐 M83, 스톤 VFX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150명, 200명 규모의 회사들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스튜디오 광고 VFX 회사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VFX 회사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 세 가지 스튜디오, 세 가지 분야의 그 회사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는 마지막에 세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린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광고 VFX 커머셜 스튜디오인데요. 광고 쪽은 이제 말 그대로 광고, 홍보, 단편 중심입니다. 뭐 짧게는 15초에서 30초, 1분, 뭐 브랜드 필름 같은 경우에 1분 30초, 2분짜리들도 있죠. 모션 그래픽은 짧으면 10초짜리도 있더라고요. 10초, 15초, 뭐 30초. 인터랙티브, 전시 쪽도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자체는 보통 3분, 뭐 4분 내외지만 그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CG 컷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 뭐 20컷, 뭐 많으면 한 50컷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맡아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해외에서 좀 유명한 커머셜 스튜디오들은 더밀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도메인 여기는 영화도 가끔 가끔 하는데 광고 쪽으로 좀 더 유명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싸이업 여기는 모션 그래픽도 많이 하는 광고 회사고 ETC라고 이제 영국계 회사인데 여기도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급부상한 회사고요. 뭐 글래스웍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주로 이제 미국 동부와 영국, 프랑스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지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상업 영상이 발달한 그 도시들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이 나라들이 광고 단가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 뉴욕이나 시카고 이런 쪽에 광고 단가 높은 동네에 보통 위치하고 있고, 영국도 런던 쪽에, 뭐 프랑스는 파리 근교, 뭐 파리 쪽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위에 소개드린 거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인데, 그래도 VFX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가 그 큰 회사들은 지사, 지사별로 따지면 뭐 한 200명, 300명 정도지만 본사에서 이제 전부 다 합치면 뭐 1,500명, 2,000명도 우습거든요. 근데 이 커머셜 스튜디오들은 보통 한 지사에 많으면 뭐 80명, 70명, 80명 정도? 글로벌리 다 합해도 500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소규모 부티크들입니다. 그래서 뭐 5명에서 10명, 뭐 20명, 그 정도 규모의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회사 중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지만, 웨스트월드도 영화 드라마 많이 하지만, 광고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소, 볼트, 플럭스 비주얼 뭐 이런 데는 다 조금, 이렇게 규모 자체는 좀 작은 규모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광고 VFX 작업을 하고 있는, 광고 CG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장편이나 시리즈 애니메이션들을 작업을 하고 있죠. 유명한 회사로 뭐 픽사,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그다음에 드림웍스, 일루미네이션, 소니 픽처스 뭐 이렇게 요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규모상으로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장편,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작업하는 회사들은 보통은 규모가 그래도 좀 꽤 큰 편이고요. 단편의 시리즈물, 그러니까 TV 시리즈나 뭐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것들을 주로 작업하는 중소규모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국내 회사로는 미르, 게일, 뭐 아이코닉스, 쌈지, 퍼니플럭스, 로이비주얼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회사들을 이제 보시면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어디구나, 이런 감이 이제 좀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야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은,
VFX는 말씀드린 대로 영화, 드라마, 실사 기반의 특수 효과를 만드는 곳인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첨단 기술을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장르, 영화, 드라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르들의 그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일정이 되게 항상 일정이 빠듯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아까 공정상의 파이프라인 상에서 어느 한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홍보 단편 중심인데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아이폰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카툰 스타일의 2D 뭐 애니메이션 스타일 작품도 있고 또 실사 기반의 어떤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광고도 있을 거고 뭐 모션 그래픽 같은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그 스타일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작 기간이 짧은데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아티스트 개인으로서 작업자로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한 게 프로젝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어, 그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어떤 씬을 구성을 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해볼 수 있는 게 좀 제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장편과 시리즈 애니메이션들을 제작을 하는데 장점이 이제 깊이 있는 작업. 보통 이번에 그 초히트작인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작 기간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독이 처음 그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뭐 스토리보드하고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만 뭐 3, 4년을 사용을 한 거긴 한데 그 이후에 실제 제작도 3년 정도의 작업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인 정신을 가지고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되게 좋은 편이고요. 단점이라면 그 긴 프로젝트가 이제 단점인 거죠. 같은 작업을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지루해지기도 쉽고 또 너무 권태롭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3D 파이프라인 상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델링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인 업무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빠른 변화를 좋아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VFX 업계가 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짧은 프로젝트와 다양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러면 커머셜 쪽. 이야기와 캐릭터에 몰입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쪽이 나에게 더 맞는 분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업 방식과 성향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짜 나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런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VFX는 기술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좀 잘 맞을 거고, 이제 첨단 기술과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고, 커머셜은 변화와 속도, 다양한 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맞을 거고, 애니메이션은 이야기와 캐릭터, 그리고 그 합을 맞춰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가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잘 맞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나는 어떤 분야로 취업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감이 조금씩 이제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뭐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첫 번째가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외에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한 5년 전, 뭐 10년 전에는 좀 빈번하게 있었어요.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취업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외 쪽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원인으로 좀 어려워진 면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해외 유학 후 취직입니다. 제 이제 사례를 소개를 더 해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이 2번에 해당하거든요. 저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원래 저는 건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건축가가 되려고 했는데 뭐 여차저차 해서 그 VFX 쪽으로 길을 틀고 나서 알아보니까 저는 저한테 좀 맞는 방법은 2번이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해외 유학으로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밟았고 그 후에 미국에서 취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지금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한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일 텐데,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좀 쌓은 이후에 해외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이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 경우, 제 사례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 죄송해요. 요거, 여기서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졸업 후 다이렉트 해외 취업.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시려면, 어,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그 뒤에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해외에서 이제 그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작품을 출품을 하고 여러 가지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국내외 그 해외에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어,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시그라프 같은 데 출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루키 어워즈 같은 그 CG 대회가 있어요. 그 신입들을 위한 대회가 주니어들을 위한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 높은 상을 대상이나 뭐 우수상 뭐 이런 것들을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트스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링크드인이나 이런 해외 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광고를 하고 그러면 해외 회사에서 신입이지만 뽑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내가 졸업하자마자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다 발라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1번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하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 경우처럼 지금 이제 학사 과정을 밟고 계실 텐데, 뭐 석사 과정으로 해외로 다시 이제 유학을 하셔서 또 취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보통 2년 차 이상, 3년 차에서 5년 차, 그 정도에서 많이 해외로 이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사례를 조금 설명해드리면서 같이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석사 과정을 다 밟고 나서 거기에서 제작한 데모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현지에서 인턴 형식으로 3개월의 단기 취업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좋은 점은 미국에서 그 VFX 과정 혹은 뭐 3D 애니메이션 과정을 밟고 나면 OPT라는 이제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 신분은 졸업 후 3년 동안 그 직업에 관련된 직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미국 현지에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OPT라는 비자를 받으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격을 갖췄다 뿐이지, 이제 회사에서 뽑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뽑을 만큼의 미국 현지인들을 제치고 뽑을 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막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으로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한 3개월, 4개월 동안 무직인 상태로 졸업 후에 어, 여러 군데,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많이 보고 낙방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들어갔던 곳이 위스키트리라는 회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턴 형식으로 3개월 동안 먼저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이후에 3개월을 한 번 더 연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6개월을 또 연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1년 이상 고용을 하면은 그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이후에 정직원으로 연장까지 됐었는데 어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비자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제 OPT 기간에 3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받아놔야 되는데 그 신분을 받는, 그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고, 좀 복잡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원해주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한번 이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갔던 회사가 이제 머신존이라는 모바일 게임 회사였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애플, 에 있는 그 지역에 같이 있는 회사였고, 규모도 뭐 1,500명 이상의 그 엔지니어들이 있는 그런 게임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 IT 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도 좋았지만, 그 회사의 법무팀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서, 그 제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로 이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면서 미국 그 취업 비자 H1B라는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기다렸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두 번 다 추첨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한국으로 3년 뒤에 돌아오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이 결국에 비자 문제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 이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비자예요. 그래서 비자와 취업 절차에 대해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최신 정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해외 취업, 특히나 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요 나라들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 본인이 잘 알아보시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H1B, 그러니까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고 1년에 뭐 8만 5천 명, 뭐 10만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쿼터가. 그, 그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은 항상 25만 명,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중국이나 뭐 인도 쪽에서 오는 그 해외 노동자들이고요. 노동자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뭐 IT 쪽 엔지니어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8만 5천 명이나 뭐 10만 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년 10월부터 발효가 돼서 10월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추첨제이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 그 3년의 OPT 기간 동안 세 번을 총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날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지원할 때마다 회사에서 만불 이상,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은 1,500만 원, 1,400만 원 이상이 드는 그 절차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원을 위해서 이 H1B라는 걸 스폰서 해주는 것 자체도 되게 큰 메리트예요. 회사가 큰 돈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을 떨어졌기 때문에 뭐 아쉽긴 하지만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기 때문에 또 시원섭섭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O1 비자가 있어요. 이거는 예술가 비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 유재석 씨도 예술가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에서 예술가 비자를 받으려면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진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연예인 아니면 저희처럼 3D 애니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미 업계에서 좀 특출남을 인정을 받거나 경력이 많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이런 작품들을 작업을 했었다라는 걸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O1이라는 비자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세 가지 방법, 졸업 후 바로 해외 취업하는 거. 되게 어렵겠죠. 지금 이런 지원을 받아야만 미국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저처럼 이제 유학 후에 미국으로는 유학 후에 그 현지에서 취업을 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H1B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그런 거고 이제 캐나다와 영국과 호주는 조금 비슷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기는 그 취업 이민 비자가 되게 다양하고 현지 취업 후에 영주권 전환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업계 쪽에도 보면은 캐나다 밴쿠버나 토론토 쪽에 나가 계시는 한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어, 최근 10년, 뭐 15년 동안에는 캐나다로 되게 많이들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영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국의 MPC라든지 뭐 프레임스토어라든지 또 그 광고 회사들 뭐 ETC 뭐 등등 뭐 더밀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로 이제 해외로 취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영국은 그 회사가 이미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해외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수월한 편이죠. 제 쪽에서 뭘 준비를 할 게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긴 한데, 글로벌 탤런트 비자라고 해서 그 미국의 O1 비자처럼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포폴이나 수상 경력이 있으면 주어지는 또 비자가 있습니다. 호주도 비슷해요. 호주도 사파리 비자라는 게, 회사가 외국인의 필요성을 그 호주 당국에 입증을 한 다음에 스폰서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 저희 이제 취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서 뭘 해야 될 건 없고 회사 쪽에서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개인한테는 좀 쉬운 편이고요. 근데 이 외에도 뭐 일본이나 중국,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쪽은 미리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기보다는 그 나라들의 개별 회사와 컨택이 되면 인사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취업 절차를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쪽에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로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해서 가게 된다 하면 그 나라들은 보통 해외에서 오는 그 해외 취업자에 대한 지원들이 되게 잘 돼 있고 또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으로는 어려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취업을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들을 뭐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이제 뭐 어느 나라가 됐든지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면 됩니다. 이게 해외 취업이랑 국내 취업이 뭐 질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르거나 뭐 준비해야 되는 전략이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좋은 포트폴리오는 그냥 좋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포트폴리오는 국내에서도 뽑고 싶고 해외에서도 뽑고 싶어요. 근데 이제 3D 애니메이션 쪽에서 3D 애니메이션 쪽에서의 좋은 포트폴리오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좋은 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 포트폴리오를 보셨지만 제 포트폴리오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그 저,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의 캐릭터 이름들을 까먹었어요. 근데 뭐 물 밑에서 이제 캐릭터들이 걸어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전부 다 CG 캐릭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막 폭파하는 것도 있고, 뭐 폭죽도 있고, 뭐 연기도 있고, 불도 있고 이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잔한 장면이지만 그게 제일 처음에 있는 이유는 그냥 보면은 CG인 게 거의 티가 안 나요. 그냥 사람이 그 바닷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네 라고 인지되는 정도의 어떤 샷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장면을 작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초를 제가 겪었지만 어쨌든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작품 혹은 장면 그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우분들한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준에 못 미치면 제외해야 됩니다. 내가 1학년 때 만든 거, 2학년 때 만든 거, 3학년 때 만든 거, 4학년 때 만든 거, 포트폴리오에 다 넣으시면은, 어, 일단 너무 많기도 하고요. 수준 미달인 작품은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혹은 이제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밖에 못 만드는 사람을 내가 왜 뽑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준에 못 미치면 아예 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D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1분 내외여야 합니다. 보통 학생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제작을 하시면서 뭐 길게는 막 8분짜리 이렇게 10분짜리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스토리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서 막 2분, 3분짜리 클립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그거를 2분, 3분 동안 계속 보시는 분이 없고요. 그 8분짜리 작품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고 어려웠던 혹은 제일 예쁘게 나온 어떤 한 장면, 그걸 추려서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 포트폴리오도 아까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각 제가 작업한 영화들 혹은 뭐 드라마든 광고든에서 거의 한 장면씩, 뭐 많으면 두 장면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1분 내외로 축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과정을 보여주면 플러스인데 이거는 이제 상업 작품을 하게 되면은 경력자들은 보통 그 회사에서 작업 과정을 잘 안 보여줘요. 그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술을 유출시키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작업했던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를 막아놓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경력자들 포트폴리오에는 보통 작업 과정이 많이 없는데, 이제 졸업하시고 처음 만드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내가 이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죠. 브레이크다운을 포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작업 내용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 포트폴리오도 이제 아래쪽에 제가 그 텍스트로 자막으로 제가 이 샷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포트폴리오 데모리를 이제 보는 리뷰하시는 그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이 영상이나 화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뭘 작업을 한 거지? 라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D 애니메이션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여러 공정을 거쳐서 뭐 레이아웃, 모델링, 텍스처링 뭐 등등의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장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뭘 보여주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보통 단편 영화,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걸 작업하실 때 팀 프로젝트로 보통 같이 하시잖아요. 세 분, 네 분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장면에서 내가 작업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직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분이 지금 애니메이터로 어, 애니메이팅 하는 그 부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들, 뭐, A 플러스 받았던 과목의 좋은, 작품들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뭐,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소묘한 작품을 넣는다든지,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뭐, 좋은 사진들을 찍은 거를 같이 뭐, 제출을 한다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일단 그 리뷰하시는 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어 내가 애니메이터를 찾는 사람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나의 수준이나 어떤 레벨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취업에도 똑같지만 주니어 레벨, 뭐 미드, 시니어 레벨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취업이나 뭐 향후에는 이직에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특히나 저희가 오늘은 해외 취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동급의 연차에서는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수준이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어떤 뭐 모펙 스튜디오를 갔다, DI를 갔다. 근데 같은 연차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얘가 진짜 잘해. 얘는 수준 이상이야. 그런 소리는 들으셔야 해외 취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열심히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포트폴리오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어, 여러 회사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은데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해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꼭 제출하라고 하죠. 이 레주메가 이제 이력서예요. 그 다음에 CV, 뭐 커버레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제출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 이미 국내에서 취업을 하신 선배님들이나 또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력서에 사진을 넣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사진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지역의 회사들은 그 차별이라는 게 되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 뭐 성차별 아니야?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이러면 이제 회사가 되게 큰 뭐 폭풍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의 여지가 있는 어떠한 정보도 레주메에 넣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 저희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굳이 어떤 차별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레주메에서 사진뿐만 아니고 뭐 성별, 나이, 인종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필요한 그 자격과 이력을 명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력서도 한 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막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력서에 양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NC 소프트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제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어 NC 그 지원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포맷의 이력서를 보시면 한참을 작성을 하는데 거의 한 세장씩 돼요. 2장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길게 작성을 하면 해외에서는 안 봐요. 일단 그렇게 길게 작성을 한 거를 다 읽지도 않고요. 한 페이지 내외로 불필요한 양력은 제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력서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루는 툴들을 레주메에 이력서에다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내가 마야는 뭐 상급자고 뭐 V레이는 뭐 중급자고 뭐 지브러시는 초급자고 뭐 이러면서 툴들에 대해서 막 뭐 별표로도 표시하시고 뭐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도 나누고 하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레주메에 내가 다루는 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툴을 사용을 했든지 내가 만들어낸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어, 뭐 모델러라고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에 아주 좋은 디테일들이 보이는 형태감과 구조감과 공간감이 아주 뛰어난 모델이 있다 하면 그게 이미 내 레주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마야로 만들었든 뭐 지브러시로 만들었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결국에 뽑으면 어떤 툴을 주든 간에 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다루는 툴을 레주메에 넣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버레터. 이 커버레터는 어, 인생 소개 글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말 자체가 자기소개서라고 하니까 보통 대학교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소개서를 써보셨을 텐데 내가 뭐 어느 산골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뭐 부모님 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뭐 등등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커버레터라는 거는 그 나를 영업하는 글이에요.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문에 가깝죠. 그래서 인생 그 소개글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뭐 경험했던 것들을 보통 쓰시려고 하는데 너무 구체화된 경험을 쓰시는 것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 그리고 성장한 과정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어, 나를 뽑으면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라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잘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A4 한 장도 길어요. 저도 그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도 많이 보고 이력서도 되게 많이 보는데 한 장짜리 그 자기소개서를 다 읽기도 귀찮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반 페이지 정도 내외로 잘 요약된 어, CV, 커버레터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투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뭐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니 나를 뽑아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 회사에 당신네 회사에 내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만드는 향후의 프로젝트에 내가 기여를 하고 내 뭐 가진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투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요거는 되게 프로팁인데 그 커버 레터에서는 꼭 마지막에 I want to contribute.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전문성이 있는 커버 레터입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자, 포트폴리오도 잘 준비를 하셨고, 레주메와 커버레터도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가, 여기까지 봤으면, 이 사람하고 이제 면접을 해보자. 인터뷰를 잡자. 하면서 이메일이나 뭐, 문자를 통해서 그, 뭐, 링크드인 어디를 통해서든 하여튼 연락이 와요. 그러면 영어 면접을 잡고, 회사나 직무에 따라서는 테크니컬 테스트라는 걸 거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왜 영어인가? 우리 국내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영어 울렁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하면 제일 먼저 이제 장벽처럼 느껴지는 게 영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영어이냐? 어, 영어를 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그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위치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을 위해서 뭐 일본에 있는 회사면 일본어, 뭐 프랑스면 불어, 중국이면 중국어, 그런 언어를 배우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공통 언어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야니, 맥스니, 후디니니 등등의 모든 저희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툴들이 어느 언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영어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실 줄 알아야지만 해외 취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회화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도이시면 돼요. 막 예를 들어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막 100%다 이해한다 수준이면 당연히 뭐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대충 그냥 느낌상 뭐 이런 뜻인가 정도로 이해하시는 정도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뭐 여기 특히나 이제 저희는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거 스케일을 더 키워요? 뭐 이거 색깔 뭐 좀 더 어둡혀요? 뭐 밝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관련해서 뭐 받은 피드백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정도의 영어는 가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면접에서 보시면 어, 그 한국 사람들이 어, 제일 이제 겁을 먹는데 보통 그 영어 인터뷰를 가보시면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는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요. 그래서 말도 되게 천천히 해주시고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뭐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국인 그 아티스트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같이 인터뷰에 들어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서 통역을 해주실 때도 있고 영어로 물어보다가 잘 안 되면 그냥 한국인 분이 어, 그 옆에서 이제 담당자가 영어로 얘기해 준 거를 한국어로 물어보고 한국어로 대답하고 이렇게 거의 그분이 한국어로 뭐 이제 면접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를 준비해야 되지만 그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 발음, 뭐 발음에 대해서도 되게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영어가 너무 한국 토종 영어 발음인데 어떻게 하냐.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 글로벌 회사에서 특히나 이제 뭐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나중에 결국에 가서 해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미국식으로 혹은 영국식으로 정확하게 좋은 발음으로 하느냐? 아니거든요. 뭐 인도식 영어도 있고, 뭐 어디죠? 뭐 파키스탄 영어도 있고, 중국식 영어도 있고, 일본식 영어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각 나라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발음들로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한국적인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발음이 어쨌든 내가 아는 내가 배운 영어로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은 읽기 쓰기에 강하잖아요. 저희가 말하기와 듣기가 약하지. 그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영어를 공부를 다들 10년 이상 하셨을 텐데, 읽기 쓰기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전후에 이메일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면접 전에 내가 말하기, 듣기는 좀 약한 편인데, 뭐, 혹시나 질문할 것들을 미리 뭐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고 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고 그런 이제 소통 과정을 한두 번 거치시면 그쪽에서도 얘가 영어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말은 잘 못하는데 이메일 주고받고 해보니까 소통은 되더라. 이런 이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테스트를, 이거는 직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테크니컬 테스트는 회사마다, 직종마다 다르고, 뭐 1일짜리, 2일짜리, 일주일짜리 이렇게 시간을 주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뭐 R&D 부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D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내가 엔지니어예요. 뭐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엔지니어다 하면은 뭐 2시간, 4시간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 테스트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직인 경우에 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준비가 됐고 레주메와 커버레터도 준비가 됐고 면접 일정도 다 면접 준비도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 어떤 자리가 열려 있고 어, 뭐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색을 하셔야 되고 또 업계에 있는 이제 선후배님들과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내가 가서 어, 대면해서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시그라프, 이거는 이제 3D 애니메이션 혹은 VFX,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어떤 전시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년 새로운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뭐 그 해에 되게 핫했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곳에 그런 작품에 쓰인 기술들을 발표하고 뭐 그런 자리거든요. 최근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인가요? 저희 시그라프가 대구였는지 대전이었는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시그라프 아시아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그라프 아시아라는 게 있고 시그라프 그 북미 쪽에서 이루어지는 본래 그 시그라프가 있거든요. 매년 열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직접 가보시면은 업계 선배님들 그리고 회사에서 나와 있는 인사 담당자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저희가 좀 그나마 좀 더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거는 오토데스크 유저 모임이나 후디니 유저 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D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그 툴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 툴들을 좀 더 홍보하고 더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 혹은 뭐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런 유저 모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그 SNS나 마케팅 그 자료 같은 것들을 잘 팔로우를 하시면은 오프라인 미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셔가지고 가면 유익한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강의 같은 것도 들으실 수 있고 그 후에 보통 애프터 파티 개념으로 뭐 식사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다과를 제공을 한다거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되게 많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오픈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라인도 최근에 몇 달 전에 한번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명, 50명 정도를 이 한국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을, 저희 아이라인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주고 회사 구경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뽑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공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도 또 해외에 있는 여러 회사들도 그런 회사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이벤트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으로는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자층이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링크드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이 우리나라의 그 예전 뭐 싸이월드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여러 가지 그 회사 정보나 아니면 오픈 포지션 그 지원해 볼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CG 소사이어티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전 세계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작업한 CG 작업을 올려놓는 곳인데 여기서 본인의 작품을 올리시고 소통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면 해외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와요. 인사팀에서 우리 지금 이번에 이러이러한 작품을 하는데 혹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네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너랑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데모 릴도 보여주고 뭐 작품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AT 레벨, 뭐 아트 스테이션 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CG 소사이어티랑 자기 작품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루키 어워즈도 아까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뭐죠? 주니어나 이제 신입 레벨 보통 3년 차 이하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작품을 출품해서 어, 뭐 대회예요. 그래서 경연 대회 같은 거라서 상을 주고 대상을 타면은 막 무슨 그 컴퓨터 무슨 부품도 주고 뭐 엔비디아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되게 큰 규모의 그런 대회인데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 작품을 홍보하고 이렇게 지원 기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3D 애니메이션과 해외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3D 애니메이션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이제 전망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3D 애니메이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나 또 뭐 겁을 먹고 어, 계신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초반에 그 뭐 소라 AI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다음에 구글 그 뭐죠? 나노 바나나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등등 그 영상 생성형 AI 영상들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어 CG 혹은 VFX 산업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건가? 한 뭐 3년 5년 안에 다른 업계를 알아봐야 되나? 그런 이제 걱정들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이 3D 애니메이션 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 이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공정의 효율화가 되면은 뭐 더 많은 크리에이티브들을 이제 만들게 될 텐데,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 뭐
AI라는 것도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수익 구조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익 구조가 대중에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상을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려면 AI가 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구독형 뭐 서비스로 보통 지금 운영이 많이들 되고 있는데, 어,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제작하는 정도의 그런 컴퓨팅 파워를 모든 대중에게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어떤 고가의 사용료를 내는 인원에게 제공이 될 텐데, 그러면 이미 제작 능력이 있던 집단에게 제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많이들 공유하고 있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AI라는 거를 우리가 겁을 먹고 막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고 어떤 작업의 그 공정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그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진입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예전에는 후디니 같은 툴을 배우려면 막 1년, 2년씩 준비하고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려운 툴이어서 막 그 VFX 하려던 분들이 학원에서도 막 2년씩 공부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겨우겨우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후디니라는 툴 자체도 많이 쉬워졌고, 유저 프렌들리하게, 유저 친화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모션 캡처 같은 그 예시가 있어요. 예전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션 캡처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지겠다.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기술이 업계 전반적으로 많이 어, 일반화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았고 볼륨도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이 애니메이션의 공정을 효율화시키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바꾼 건 맞지만 결국에 사람의 손을 아예 안 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션 캡처라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도 한 가지가 있지만 그 모션 캡처 데이터를 뭐 적용하고 클린업하고 이런 것을 결국에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입장에서 제작자가 감독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결국에 모션 캡처도 사람이 연기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데 그 디렉팅을 말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뭐 이만큼 움직이고 저만큼 움직이고 아주 미세한 어떤 그 공정을 거쳐서 완성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AI가 발전을 해도 지금도 프롬프트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그 영상이나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로 아무리 길게 막 이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원하는 대로 100%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뭐 80%, 90%까지는 손쉽게 제작할 수 있지만 결국에 영화나 그런 시네마라는 그런 룩을 완성하는 것, 그렇죠. 아주 고도의 영상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마지막 10%에서 나오거든요. 학생의 작품이랑 프로의 작품에서 차이점이 그 10%의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를 AI가 다 채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미래는 뭐 가봐야 알겠죠. 그거는 뭐 나중에 된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업계 전반에 어, 합의된 어떤 의식이고 의견이고 그 90%까지 가는 데는 AI가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정을 많이 효율화시키고 좀 더 빠르게 더 생성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열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근데 이 3D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죠. 기본기가 중요하고 내가 모델러라면 그 어떤 객체를 보는 구조감, 뭐 대비감, 뭐 균형감, 뭐 등등의 저희 기본적으로 아트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 시대에는 기획과 연출 능력이 필요하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3D 애니메이션에서 그 합성 파트 같은 경우에는 AI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AI를 사용을 할 때, 결국에는 기존에 하시던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디렉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 AI한테 내가, 이런 일들을 해줘. 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그걸 기획해내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자체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부터 만들어져야 그거를 AI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에서도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시간을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는 학우님들은 질문 올려주세요. 네,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그냥 3D 애니메이션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사실 지금 라이팅 아티스트로 중간에 길을 좀 틀기는 했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너럴리스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 그 3D 애니메이션 혹은 VFX에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은 어, 그 모델링, 텍스처링 뭐 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공정을 한 가지만 하면 그 한 가지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같이 공부하고 그 작업을 동시에 해나가는 사람들을 제너럴리스트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도 하고 텍스처링도 하고 뭐 라이팅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그 사람도 제너럴리스트인데 뭐 리깅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뭐 VFX 그 폭파하는 FX 작업까지 한다. 그래도 이 사람도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신입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간 나온 사람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 건축을 공부하고, CG를 배우겠다고 이제 학원을 한 1년을 다녔습니다. 자, 1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맡고 있는 지금 3D 애니메이션 수업도 모델링부터 렌더링까지 전부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훑고 내가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욕심을 좀 부렸어요. 저는 난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잘하는 것 같아. 해서 저는 어, 특별히 이제 텍스처링과 룩뎁과 라이팅과 컴포지팅 이렇게 네 가지를 조금 다 잡고 추구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취업이 어려웠던 것도 있어요. 취업이 보통 회사들이
전문가를 찾지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회사들은 규모가 좀 작아요. 제너럴리스트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있는 회사에서는 나는 모델러를 찾지 뭐 이 모든 걸 다 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 규모가 뭐 10명,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모델링도 잘하면 좋겠고, 텍스처링도 잘하면 좋겠고, 라이팅도 잘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보통 제너럴리스트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부려서 제너럴리스트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작은 회사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잘하는 거는 라이팅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팅 파트를 이제 담당해서 하다가 결국에 지금은 이제 CG 슈퍼바이저가 됐는데 CG 슈퍼바이저는 다시 또 처음부터 모델링부터 합성 직전까지 라이팅까지 전 영역을 다 그 리뷰를 하고 또 각 그 파트라 각 파트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로 시작해서 라이팅으로 잠깐 전문성을 가지고 가다가 다시 제너럴리스트로 돌아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반적인 그런 전체적인 공정을 경험해보고 그렇게 제너럴리스트처럼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또 그 중에 내가 뭘 더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네, 보통 그래서 학생 때,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전체 공정을 한번 다 경험을 하게끔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직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내년 1학기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으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강이 된다면 신청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모델러로 지원하려면 포트폴리오용으로 하이폴리 모델이나 지브러시 작업물을 많이 해야 할까요? 어, 이것도 이제 지원하시고자 하는 회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결국에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나냐 그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모델러를 뽑는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게임 회사라면 게임 회사라면 사실상 신입사원한테 원하는 것은 그 당장에 왔을 때 회사에서 신입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잘할 사람을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이폴리 모델도 중요하겠죠. 지브러시 작업도 좋죠. 근데 그것들을 로우 폴리 메쉬로 변환해서 게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된 그런 최적화된 메쉬들을 뽑아내고 그걸 뭐 노멀 매핑이나 뭐 디스 매핑이나 그런 것들로 그 최적화 작업을 잘 해서 어, 게임 레디 상태로 만들어낸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게임 회사에서 뽑는 모델러 포지션에는 좀 더 적합하겠죠. 근데 반대로 뭐 영화 회사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모델러를 뽑는다고 하면은 거기는 리소스의 제약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이폴리 모델 중요할 거고 지브러시 작업도 스컬핑이 아주 자유자재로 되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의 모델러로 지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조금 더 뾰족하게 준비를 하시면은 취업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수업에 대해서 이제 2학기에 3D 기초가 있는데 바로 1학기 수업을 들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수업이 아까 서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쉽지는 않아요. 수업이 쉽지가 않아서 3D 기초 수업을 들으셔야 따라오시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학우분들도 계신데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초가 없이 들어오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기는 해요. 제가 기초 부분을 따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라이브 강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드리는데,
학우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수업도 있으시고 또,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초 없이 바로 제 수업을 따라오시기를 조금 벅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는 학우님. 네, 시간이 넘어가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질문 있으면 없으면은 바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있는 학우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3D 애니메이션 시장 전반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 취업 희망하는 학우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도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방법, 비자 종류까지 이렇게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꿀팁 이런 것들까지 너무 좋은 정보들 많이 설명해 주셔서 학우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학우님들은 어, 이번 특강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복습을 또 하면 또 좋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학과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거예요. 네, 특강 영상은 거기에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던가 이력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특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권한을 감독님 또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학우님들,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네, 방학 때 또 특강 진행할 예정이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